네, 잇따른 설화와 공천 녹취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태 의원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는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이 결국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죠.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윤리위 때까지만 해도 본인 스스로 좀 사퇴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류가 감지되진 않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네네. 했단 말이죠. 네네.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주변에 그 조언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의원들은 대부분 범죄 의혹인데 이분의 경우는 이제 범죄 의혹은 아니에요. 자, 보시는 표정 좀 보세요. 범죄 의혹은 아니고 이제 설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리위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고심이 깊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그 역사적 평가가 과연 이제 그 윤리위의 징계 대상인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역사학자들의 역사관을 다 사법의 대상으로 두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여하튼 그 여러 가지 지도부의 리스크를 스스로 털었다라는 점에서는 그 사직생의 결단을 해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지도부 리스크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제 이번 결정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고 또 상황적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역사적 소신 관련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을 그렇죠. 표현을 네네. 했는데 네. 이번 결정이 좀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리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정치적 배경이 컸을지 아니면 이제 녹취록이나 뭐 쪼개기 후원 등의 의혹이 또 연이어 나왔잖아요. 네. 상황적인 내용적인 영향이 좀 컸을지 어느 쪽에 컸을까요? 저는 글쎄 이제 요거를 두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인 개인의 소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윤리위의 심판 대상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란이 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녹취록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녹취되어 있는 내용은 이진복 정무수석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최고께서 본인이 과장했다. 거짓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시 이제 현교안 정무수석 쪽에서 그 실에서 충성 관련 여론조사를 했었던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단순히 이제 진실 게임 여부로 이제 좀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쪼개기 후원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전격적인 자진 사퇴 결정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처음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좀 경징계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공천 개입과 관련된 그 녹취록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그것이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그 선고받은 적도 있고 그것을 수사한 사람이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라는 것까지 알려지면서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기감이 작용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윤리위원회는 사실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징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곳인데 거기서 정무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본인한테 자진 사퇴하라는 그런 사인을 준 것이다라고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분들께서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총선 출마는 보장해 줄 테니 총선 때 경선은 보장해 줄 테니 사퇴해라 이런 전에서 절충한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어느 저희 당의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최고위원이 설화를 했든 안 했든 당의 지도부이고 누구보다 애당심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때문에 예컨대 뭐 1년 징계를 받는다라든가 하면 자칫 최고위 5분 중에 2명이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륜발이 지도부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라 이런 의미였었지 당신이 뭐 어떤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뒤에서 뒷거래를 해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근데 지금 아니에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가 네네. 3가지잖아요. 하나는 4.3 발언, 그다음에 JMS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녹취 파문. 이 3가지가 그 징계 사유였거든요. 네. 그중에 4.3 사건, 4.3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건 지금도 그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건 역사적 평가입니다. 그런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천 개입과 관련 녹취 판문인데 그와 관련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게 후폭풍이 계속 이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꼬리자르기 한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법적 처리를 하려면 증거에 기반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저도 가슴 아픈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조사에 개입했었던 주도했었던 그런 증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녹취분이 없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 개인 그래서 진실 게임 형태로 갖고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이진복 수석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JMS 표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민주당에 대해서 적절치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방일 외교 순방을 하고 오신 우리 당의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빵 셔틀 외교를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저는 빵 셔틀 외교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학교 폭력에서 일진들이 쓰는 표현이래요.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의 소년 시절이 의심스러워요. 아니 이런 표현을 어떻게 대통령한테 빵 셔틀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몰랐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JMS가 적절치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서도 좀 반성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와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3가지의 징계 사유를 얘기했던 것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남은 것은 공천 개입과 관련된 녹취 파문만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징계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두고 본인이 이제 그것도 이틀 연장해 주면서 그 사이에 사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건 누군가가 사퇴를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은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정권의 정당성과도 대단히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기존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 윤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유력했던 후보를 전당대 룰을 당신 100%로 바꾸면서 불출마시키고 또 당신 100%로 하니까 또 1등 유력 후보가 나경원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 나경원 후보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시키고 그러면서 또 불출마를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1등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그때 한 얘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직격하면서 결국은 그 윤심이 있었던 그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그런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셨거든요. 그런 걸 보고 또 이 상황을 보니까 역시 그때처럼 여전히 대통령실이 힘이 정말 세긴 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뭐 전당대회 돈봉투까지 뿌렸는데 그것이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련에서 이렇게 오간 말 갖고 저희 당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까지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연결하는 것은 좀 비하기 심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태영호 최고위원 사퇴의 이제 전격적인 결정의 배경이 무엇이냐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흘러온 건데 이제 배경은 좀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번 결정이 앞으로 미칠 파장,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당장 오후에 이제 나올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하고 사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번 결정 발표를 보면서 좀 어떤 속내일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그분은 오히려 이제 그분이 더 이제 강하게 제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아직 뭐 징계 수위가 결정 안 됐으니까 예, 조금 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보시죠. 본인이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시는지.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는지 그 위기에 빠져서 완전히 죽을지는 그것도 정치의 실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 정치적 판단을 했다. 왜냐하면 뒤에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될 분이니까 이런 마련에서 김재원 최고께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자진 사퇴까지 표명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까요? 입장을 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김재원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건이 급부상하면서 김재원 최고권은 많이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그런 저게 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또 원외 인사이고 반드시 차기 총선에서 당선되려는 그런 의욕이 강하신 분이라서 사퇴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랑 태영호 최고는 그간에 그 태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였죠. 김재원 최고는 답작 엎드렸거든요. 5.18 광주도 찾아가서 사죄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5.18 관련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선 공약과 맞물리면서 좀 또 지금이 5월 달이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제 5.18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맞물려서 지금 부각된 측면이 있었는데 태영호 최고권이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많이 수면 아래 했어요.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직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해보고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먼저 사퇴를 했으면 아마 윤리위에 징계 심사도 아마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인 사퇴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윤리위원회는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구는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서 이제 오늘 예상되어 있는 징계위에서 저는 예상컨대 이제 징계 수위는 낮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제안을 누군가가 해서 지금 사퇴를 했다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 수위는 낮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는 그 표현 하나로 중징계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또 이후에 경징계했을 경우에는 대두될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네. 김행 비대위원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제 아까 거리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은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고 이런 네. 경우에는 최고위원이 예, 공석일 때, 걸석이 되죠. 걸석일 네. 때 다시 뽑게 되는 그럼요. 겁니까? 네, 이제 다시 전당대회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전국위에서 선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위 5분 중에 그 징계를 받아서 그 공석이 생기면 걸석이 생기면 지도부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본인한테 좀 선당후사해라 이런 조언들이 많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태 네. 최고위원은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일단 뭐 수위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온다면 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때는 이제 공석으로 방법이 유지가 되는 없죠. 겁니까? 공석으로 갈 수뿐이 없죠. 아. 네네. 그러면 그럴 때는 지도부를 비워놓고 이제 진행을 할 그렇죠. 수밖에 한 분을 없는 비울 거군요. 수뿐이 없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정무적인 판단을 해라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둔 이번 지도부의 공석이 있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아까 대통령실이 세긴 세다 이렇게 얘기한 데에는 사실 그 뜻이 함의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일각에서는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던데 만약에 태용호랑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되게 이제 그런 이제 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해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혹시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이진복 수석과의 통화한 녹취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고 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와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폭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한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100% 희망사항이고요. 자꾸 전화 녹취 얘기하시는데 그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 당선되신 다음 날 현충원 참배하시고 9시에 그 최고위원 하시고 직접 그 대통령실을 예방을 해서 내가 최고위원이 됐으니까 그 예방 차원의 인사를 갔었을 때에 나눈 대화를 그날 저녁에 보좌관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만큼 나올 이유는 전혀 아니,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기대하진 않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럴 이유는 국민의힘 없습니다.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네. 했고 보도도 나왔다는 예. 말씀 인용해서 말씀 제가 드린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태영호 그 지금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이죠. 의원인데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은 공천을 결정하는 기구에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진복 수석은 임명직 정무직 임명직 아닙니까? 임명직의 말을 듣고 공천에 관련해서 보좌진들한테 우려하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천을 최종적인 전국의 253개의 지역구에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최고위원회인데 그중에 한 분이 자기 공천 때문에 그렇게 보좌진들한테 등골을 올싹했다,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상식적 수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당이 옛날에는 강남에서 30년 전에는 강남에서 그때 이제 강남 개발됐을 때는 강남에서 재선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이후에는 우리 당은 이제 강남의 경우에는 2번 공천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본인도 이 휴전선 접경 지역의 지역구를 찾고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재공천의 가능성이 좀 적은 그런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좀 상당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도 과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진복 수석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당으로 돌아오신다면 본인도 공천 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무슨 공천을 주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것이 네. 이제 제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일체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대표께서도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상의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발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우리 당의-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관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합리적 의심이 있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예. 그 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당도 공천의 최종 권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고요. 아직 공천관리위원회는 출발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련 사안에 대한 평가는 또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오늘 오후에 또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상황도 지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흘 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 이제 이것이 작년 초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특정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그 각종 국민의힘 측에서의 의혹 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느라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사과가 좀 늦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가 좀 늦은 측면이 있죠. 오늘도 SNS에 그 조사단 꾸려달라 모두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에서 좀 진상조사단을 어떻게 꾸리겠다라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소명을 쭉 했어요. 저기 관련 자기의 예. 입장문도 좀 발표를 하고
그래서 요약하자라면 본인은 그 실명 거래를 통해서 정당하게 코인 거래를 했다. 그래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고 또 그 검찰에서도 이 관련해서 본인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도 됐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의 그 영장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취지는 본인이 이미 관련된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실명 인증이라든지 지갑의 주소 등 모든 증빙 자료들을 거래소에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확인하면 본인의 거래가 합법적인 게 다 이제 드러나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의원으로서 이렇게 고액의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대한 뭐 도덕적인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문제될 건 없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당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공식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꾸려지지 않았지만 당에서 자체적으로 김남국 의원한테 소명도 받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이제 그 확산되니까 이 파문 확산되니까 네. 진상조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자기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당에서도 일단 자체 조사에 좀 나서서 대화는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오늘 제가 최고위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터진 이후에 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당에서 이제 그 당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아니고 당에 이제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본인도 소명자를 계속 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거를 오늘 최고위 때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향후 입장 발표도 있을까요? 좀 상황을 정리해서.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는 좀 내부 뭐 지도부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김영 전 대변인께서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저희에게도 좀 시간을 주시면 예. 일단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적에 그 김남국 의원께서 기획수사다, 뭐 한동훈 수사다 이렇게 또 사기쳤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상거래 화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업비트라든가 빗썸, 코인원, 곱박스 등등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 FIU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거래 증거가 발생하면 즉각 검찰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수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24시간 모니터링제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정청래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개인의 가상계좌를 다 들여다봐서 이것을 언론에 폭로했나. 그거 들여다본 거 아닙니다. 24시간 모니터링제입니다. 어떻게 개인의 계좌를 누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짓 뉴스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는 범죄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첫째,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던 의원이 그 거금에 돈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거액의 돈이 예컨대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메이저 코인에 분산 투자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김치 코인이라는 위믹스 코인에 집중 거액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전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FIU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중간에 인출 내역 등이 밝혀져야 되는데요. 이것은 민주당의 자체 조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의 경우에는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세 유예를 공동 발의를 했죠. 노웅래 의원 등등과 해서 노웅래 의원과 해서 그리고 이것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에 대한 유예가 대선 직전 그것도 1월 1일부터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는데 대선 직전인 12월에 이것이 그 유예가 되고요. 그래서 네. 법안이 통과되고 또 23년에 또 한 번, 22년도에 또 한 번 이것이 여야 합의로 됐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갖고 예. 지금 이것이 2025년부터 가상재산에 대한 그 소득세 지금 실시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 충돌에 의심이 있다 이거고요. 이것은 이제 김남국 개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와 대선 자금과 혹시 이 코인이 관련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펀드 가상 코인 펀드와 관련해서 어떠한
유관성이 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김남구 의원님은 지난 선대위에서 온라인 소통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책을 맡았었죠. 그 대선을 바로 앞둔 2021년 12월 20일 날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P2E, Play to Earn, 즉 돈 버는 게임, 돈을 버는 게임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12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20일 지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년 1월 10일입니다. 대선 선대위에서 게임 및 메타버스 특보단 출정식을 합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블록체인, NFT 등은 아직 낯선 신기술이지만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엄청 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 이때 대표적인 그 P2E 코인은 바로 위믹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NFT 테마 코인으로 분류가 됐었을 때이고 마침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몰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에서 불과 20여일 지나서 2022년 2월 7일 날 NFT 기반의 이재명 펀드를 그 발표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출시하겠다고. 그때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펀드는 기존 선거 펀드와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김남국 의원의 발언들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위믹스는 2월 6일 날 발표 전날은 7,501원이었습니다. 발표한 날 7,750원, 그 다음날 8,135원으로 뜹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남국 의원께서 다른 펀드에도 투자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투자 금액이 80억, 100억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다 FIU에서 조사할 겁니다. 디센트럴 펀드는 투자 그 발표 전날 3,620원이었던 것이 3,933원, 그 다음날 4,161원으로 폭등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는 5,213원에서 발표 날 5,590원, 발표 다음날 5,755원, 그 다음날 5,799원으로 주가가 뜹니다. 특히 플로우라는 주식은 7,875원에서 발표 날 9,055원, 그 다음날 8,920원에서 그 다음날 10,000원을 넘습니다. 예. 이렇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펀드의 성격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네. 반드시 조사해야지 되고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이것은 예. 자체 조사로 끝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네. 것을 그 말씀드립니다. 자체 조사로 끝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지금 또 관련 속보가 들어와서 이걸 좀 저희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입장을 냈는데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를 했다, 그리고 신속히 진상 조사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물론 자체 조사로 끝날 수 없다라고 없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당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이것이 굉장히 이제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돈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것을 들어보다 볼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있죠. 이미 FIU에서 상당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돈이 나왔고 그것이 어떻게 그 한겨레에서도 위험한 코인이라고 했든 그것 때문에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영끌해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자살까지 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 김치 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 위믹스에 그 거액을 투자했는지 이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그 거래 내역도 보셔야 되고요. 좀 이것이 이재명 나눠서 펀드와 토론을 어떤 좀 관련이 하시죠. 지금 있는지. 5분 넘게 계속 혼자만 네. 얘기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국내에서만 등락폭이 대단히 높은 김치 코인에 대해서 단기간에 고액을 투자한 것이 적절한 행동이냐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김남국 의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속보 나온 거에 의하면 아까도 당에서 이제 본인의 소명을 들었고 그걸 최고위에 이제 보고한 것 같고요. 그 결과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신속히 진상조사해라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빠르게 지금 당내에서도 이걸 엄중히 보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 취지에 이제 적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영 비대위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처음에 이게
작년 초에 이제 FIU에서 수사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특정 언론에서 보도 난 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민감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검찰 외에는 그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자금 출처라든지 행방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조사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이 김남국 그 의원의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세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22년 3월 25일 날 코인 실명제가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코인 실명제 바로 시행 직전 2말 3초에 이렇게 이제 코인을 매도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혹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거나 또는 그 탈법 또 편법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으신 건데 그와 관련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소명에 의하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실명제가 진행 중인 전에도 이미 그 당시에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실명이라든지 자금 출처라든지 뭐 그 지갑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래소에 제출하게 돼 있었고 본인도 다 캡처해서 제출했다라고 하고 그것은 이미 FA에서 수사기관 넘겼기 때문에 다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코인 실명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이해충돌행위 21년도 7월 달에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과세 유예라는 법안에 대해서 공동 발의자로 한 거에 대해서 이해충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의 등은 차치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법 5조에 의하면 법률의 재개정이나 폐지와 관련돼서는 그 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주장인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뭐 다주택자들이 뭐 종합부동산 종부세를 낮추는 법안에 공동 발의하거나 또 찬성표를 던지거나 하면 다 그 법안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재개정 관련된 거는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본질적인 거는 이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기화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대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직자 재산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지가 몇 년이 지나 있어요. 그 여야 모두의 책임이죠. 그래서 빨리 그 법안 처리해서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명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 그거 갖고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게 한 9억여만 원 됐는데 21년도에 9억여만 원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코인을 샀다라고 본인이 해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보니까 예금이 그만큼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금 늘어난 건 뭐냐 이렇게 이제 그 의혹을 제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 김남국 의원이 그 소명 자료에서 그걸 넣지 않았어요. 빠졌어요. 근데 당의 조사에서는 본인이 그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했던 그 원금만큼을 다시 이제 회수를 해서 그거를 예금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당의 진상조사도 꾸려지고 또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간중간 이거- 이제 저희가 검찰 수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검찰이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사실 기각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그 발부율이 99%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 발부는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계좌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사관이나 검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뭘 압수하는 게 아니라 계좌만 그냥 열어보면 되는 거라서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각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미 거래소에다가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다 냈고 그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걸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재청구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를까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더 강조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사법부가 상당히 그 위험한 수준이고요. 이 김명수
대법관 체제하에서는 민주당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압수수색이 기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9월 달이 임기가 끝나는 것만이 사법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실명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타기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라면 먹던 분이 어디서 자금이 났는지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와 그 중간중간에 인출내요.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 그 두 번째, 이 정상적인 우리가 보통 많이 그 투자하는 그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메인 주식이 아닌 그 위험한 김치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거, 몰빵한 거, 이것은 그 시세 조작 공조 가능성이 있고 사전 정보 의혹이 너무나 강하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린 것은요, 이해 충돌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상 소득에 대한 그 유해가 이해 충돌인 거 맞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대선 직전에 바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하면서 위믹스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중이고 당에서도 진상조사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가산 자산이 저도 이제 도대체 대선 자금에 어떻게 의원께서 흘러갔는지 소명을 좀 분별적으로 말고 종합적으로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 조사가 예, 확실해야지 예,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쟁점들 저희가 많이 짚어봤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도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했고 또 검찰도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검토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흐름들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각 당이 시끄러운 와중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1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이제 정부 지켜보시면서 네네. 좀 소회가 어떠셨는지 지난 1년 한번 네. 평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지난 1년은 뭐 이재명 대표라는 최악의 그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저희가 참 고통스러웠죠. 거야의 횡포, 뭐 모든 법안이 다 부결되고 있고 그냥 밀어붙이기 본인들의 포퓰리즘 법안들만 지금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통스러웠고 더더군다나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굉장히 흐트러놨는데 그것을 정상화하는 기간이었었다. 특히 이제 외교와 안보, 경제, 또 사회, 노동계, 교육계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이 잘 돼야지 대안이 해법이 나오는데 진단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취임 1년 동안에 국정 지지도가 20%에서 30%대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국정 지지도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인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이 1년 동안을 이제 복귀해 보면 처음에 이제 취임 초부터는 이제 그 인사 문제랑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해서 상당히 논란 속에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장 큰 기조는 국민 통합하고 경제를 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국민 통합보다는 오히려 검찰을 앞선 전 정부랑 뭐 야당 탄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협치보다는 이제 갈라치기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불통하는 그런 그 국정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저 국민들께서 야당과의 소통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 이렇게 MBC라든지 TBS에 대한 탄압들이 지금 일어난 거고, 그리고 또 외교안보 같은 경우도 한미 한일회담에서 뭐 퍼주기 알겠습니다.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국정 지지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의 기조를 좀 바꾸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